이번에 7월 정도 한번 느껴보셨겠지만 적정한 현금은 좀 필요하긴 해요. 한 20% 정도? 그런 현금들을 이제 폭락장에서 일부 좀 담으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현금은 뭐 각자 스타일대로 확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저는 AI 인프라 쪽이 절반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I 인프라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랑 전력 인프라죠. 이 두 개가 핵심이고, 전력 쪽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전 전력기기, 변압기랑 전선 합쳐서요. 여기 한 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저는 이제 배터리 쪽입니다. ESS.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는 ESS가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디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중후장대형 산업과 좀 별개로, 현재 저는 이제 LS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하고요. 제가 이 채널에도 이제 가끔씩 한번 나오는데, 오늘은 참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시기에 나오긴 하지만 7월 한 달 동안 뭐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8월은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좀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팔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오늘 제가 좀 잘 풀어서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상승면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급락장은 끝났다고 보는 이유가, 이번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과열하고 그 반대급부로 따라왔던 이제 신용 매매죠. 신용 레버리지 매매가 이거를 이제 시장을 더 뜨겁게 좀 확산시켰는데, 그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 물량들이 많이 청산이 된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뭐 유명한 그 헤지펀드도 AI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투자했다가 이번에 빚을 4배를 쓴 거죠. 한 50조를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7월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용 물량들이 대부분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해소됐다면 더 이상 급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미국의 경제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 반도체에 대한 의심도 좀 몇 개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또 한 달 딱 지나놓고 보면 의심이 아니라 더 반도체에 대한 확신은 더 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실적이나 펀더멘털 경제 상황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 수급 부담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일단 바닥은 확인됐고, 이제 회복되는 구간에 있다. 다만 이제 회복되는 구간에서 한 7,500까지는 어느 정도 자율 반등은 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8,000, 9,000을 가려면 새로운 또 어떤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뭐 이란 전쟁이 완전히 끝나다거나, 또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를 어떻게든 한 번은 올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좀 해소가 되고, 또 엔비디아 실적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또 약간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강세장까지는 조금은 더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8월 한 달 정도는 어쨌든 이제 7월의 급락장을 벗어나서 회복되는, 한 7,500까지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복귀했다고 볼 수는 좀 아직은 없을 거는 같아요. 왜냐면 올해 상반기에 160조 원을 팔아버렸거든요. 7월 말까지 아주 매도를 극대화시켰는데,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금 8월 10일까지 이제 어쨌든 한 4조 원을 샀고, 최근 한 3일간 한 8조 원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매수했던 배경은 그 낙폭이 과대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빠졌고 상반기에 또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특히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이유가 결국 삼성자이닉스가 너무 비중이 높으니까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지수가 6천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급격하게 축소가 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게 좀 있었고, 두 번째가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아마존이나 구글도 좋았고, 또 지난주에 발표됐던 네비우스나 또 코어웨이브 같이 엔비디아 칩을 받아다가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임대하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고, 거기서 했던 얘기가 컴퓨팅 수요가 너무 좋다, 기대 이상이었죠. 외국인들도 이거에 반응을 한 거죠. 또 거기다가 지금 애플 아이폰에 혹시 중국산 메모리 탑재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미국 상무장관이 그냥 딱 잘라 말했죠. 애플 보고 불장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이제 메모리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매수로 바뀌는 모습이 나왔고, 두 번째가 역시 그 환율 같아요. 환율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당분간 원화 강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지난 이제 7월 말에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노트를 썼죠. 메모를 썼죠. 엔화를 매입할 거라고 쓰면서 엔화가 급격히 강해졌고, 엔화랑 원화랑 최근에 동조하거든요. 한마디로 미국은 아시아 통화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통화 강세 쪽을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달러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들을 좀 들어서 최근에 저는 매수에 복귀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를 자극시켜서 구조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게, 엔화 강세도 일단 지금은 이어지지만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는 뭐 그런 시그널, 또 일본의 그 새로운 정권이 계속해서 좀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엔화가 구조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외국인들이 단지 그냥 엔화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좀 동행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은 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분명히 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게 또 8천 넘어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삼전 닉스 비중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매수 기전 유효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예전처럼 막 대규모 매수를 하고 뭐 지속적으로 몇 개월 연속 매수하는 거는 아직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항상 이제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뭐 이 종목도 가고 저 종목도 가고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강세장이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실상은 다릅니다. 강세장은요, 주도주 몇 개만 갑니다. 나머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화되는 장세고,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가 4천에서 9천 갈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 4천에서 6천 갈 때는 좀 골고루 갔어요. 6천에서 9천 갈 때는 그냥 삼전 닉스 말고는 안 갔습니다. 그게 보통 강세장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확산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강세장이 오히려 가속화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몇 개 주도 업종으로 계속해서 쏠릴 수밖에 없고, 그 쏠림을 외국인이 만들 수도 있고요, 개인이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개인이 지금 주식 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최근에 좀 시장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강세장이 가속화된다면 외국인들도 여러 업종을 사는 것보다는 저는 집중적으로 뭐 반도체가 됐건 뭐 전력이 됐건 한 두세 개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8월에 이제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확산되고 있는 건 맞아요. 여러 업종을 골고루 좀 확산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근데 앞으로 지수가 더 레벨업하고 강세장이 가속화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든 개인이 됐건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 업종을 분산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주도주 위주로 이렇게 딱 압축해서 쏠리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적절하게 조정받을 때 투자를 하신 분들하고 올라갈 때 쫓아가신 분들 중에도, 물론 삼성전자가 한때 38만 원,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갔으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쫓아가셨어도 분명히 당시엔 수익이 냈겠지만, 그리고 그 후에 7월에 엄청난 폭락장이 왔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3월에도 빠졌고 6월 초에도 한번 흔들렸고, 이런 조정 구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코스피도 좀 반등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저점이 19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3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냐면은 삼성전자가 28만 원까지 벌써 급등했고 SK하이닉스가 17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업을 또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디 저항이 있죠. 삼성전자 30만 원,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여기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좋게 보는 건 맞지만, 일단 투자를 내가 나 반도체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쫓아가지 마시고, 저는 뭐 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또 눌림 조정 나온다고 보거든요. 한 두 번, 세 번 정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분할로 나눠서 조정 받을 때, 그럴 때 좀 모아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계속 오를 때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좀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명확해요. 원래 2018년부터 번 돈의,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가 이제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번 현금 있죠. 여기서 설비 투자를 제한 금액이거든요. 그 돈을 이제 돌려주는데 그 돈의 절반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3개년 특별 주주환원 정책을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가 3년이 끝나요. 그래서 내년부터 또 시행하는데, 근데 이제 버는 돈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올해 380조, 내년에 500조가 넘을 거예요. 그럼 잉여 현금 흐름이 최소 100조에서 뭐 많게는 200조가 넘겠죠. 이 돈을 주주들한테 어쨌든 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니까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은 사실 없어요. 이제 언제 발표하느냐 그거만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지금 뭐 메모리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시장도 지금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수주도 받았죠. 최근에 엔비디아, 또 작년에 애플 수주도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AMD, 또 거기다가 엔트로픽도 이거 삼성한테 뭐 파운드리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물론 TSMC에 비해서 아직은 밀리지만 테슬라 AI 칩에 들어가는 칩을 내년부터 양산 시작을 하거든요. 2나노로. 그게 제대로 양산이 된다면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되게 지금 독특한 포지션이죠. TSMC는 파운드리만 하지만 하이닉스 메모리만 하고, 근데 그 중간에 삼성은 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되게 독특한데, 지금은 파운드리도 중요하고 메모리도 중요한 AI 시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잘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전 삼성의 장기적인 흐름이 하이닉스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 한 달 동안 빠진 거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빠졌고, 지금 PER도 더 낮아졌고, 거기다가 하이닉스가 좀 여러 우려들이 있었죠. 주주환원에 대한 소통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걸 하긴 하는데 뭔가 좀 되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간 주주분들이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성화를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아니면 9월에 주주환원 대책 발표하겠다고 좀 공시를 냈는데 뭔가 좀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사실 들긴 들어요.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달 내에는 주주환원 대책이 나올 거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 주주환원 또 어설프게 하면 욕만 먹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잉여 현금으로는 100% 준다고 했고, 심지어 샌디스크마저도 100% 준다고 해버렸어요. 이미 선전포고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하이닉스가 저희는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뭐 100%가 아니라 뭐 50%가 아니고, 사실 시장 눈높이에 못 맞추는 그냥 생색내기 정도로 한다면 주주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우리 예상보다는 주주환원도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보다 좀 더 많이 빠진 상황에서 주주환원 기대감이 좀 일단은 9월 말까지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나아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는 최소 40조예요. 최소. 여기 최소도 아니고, 근데 벌써 눈높이는 100조 원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그 키옥시아 지분 팔아서 60조 확보했고요, 69조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스닥 상장에서 40조 넘죠. 그래서 일단 이건 이익과 전혀 상관없이 일단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익으로 100조가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하이닉스가 250조 벌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업이익의 10%를 이제 직원들한테 돌려줘야 되지만, 그거 돌려준다고 해도 사실 뭐 200조 원에 한 10%면 25조잖아요. 그래도 현금은 충분히 남기 때문에 일단은 눈높이는 지금 100조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100조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최근에 한 증권사는 80조에서 100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조 근접하는 좀 조정하는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좀 환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50조 이하면 좀 실망은 할 것 같아요 일부.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훨씬 금액이 큰데 삼성전자는 최대 200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 150조에서 200조 가까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걸 충족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최소 삼성전자는 100조 이상에서 많으면 200조 원까지 이렇게 좀 규모들이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상단에 맞춰주면 주가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하단에 이제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요게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한 게 옛날에 하이닉스부터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이제 공급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벌써 이제 거의 한 사이클 상으로는 이제 3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상승 사이클 자체는. 근데 AI 사이클이니까 이게 사실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AI 사이클이 왜 이게 전망하기가 어렵냐면 일단 데이터 센터를 지금 깔고 있죠. 데이터 센터 까는 게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데이터 센터를 18.4기가와트 짓거든요. 1100조 들여가지고 한국도 짓죠. 사우디 짓죠. 아랍에미리트 짓죠. 중국 짓죠. 일본도 짓죠. 거기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요.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보통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짓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70조가 들어갑니다. 건설비만 10조. 나머지 이제 반도체나 이런 인프라 비용인데 어마어마한 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막 지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수요 예측도 쉽지가 않고 근데 공급은 28년 돼야 늘어나요. 적어도. 그러니까 아직은 공급은 걱정할 단계 아니고 28년도에 공급이 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때 되면 또 피지컬 AI가 나오거든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본격 양산하고 테슬라 옵티머스 거기에도 이제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야 돼요. 피지컬 AI 시장, 자율주행 시장 그러니까 수요는 무궁무진해요 사실. 끝없이 수요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공급이 그걸 따라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공급은 어쨌든 수요를 따라가기는 좀 벅차다.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실제 얘기했죠. 매년 공급이 메모리가 20%씩 느는데 수요는 200%씩 늘어난다. 이렇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분이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는 AI 진심인 사람이잖아요. 메모리가 얼마나 병목이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반도체가 초기 사이클은 아니죠. 3년 정도 지났으면 옛날 같으면 고점이 맞아요. 보통 반도체 길어야 2년입니다. 2년 고점, 1년 하락. 이렇게 나오니까 예전 생각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끝물일 수도 있지만 AI 또 옛날에 IT 버블 생각하면 IT 버블하고 똑같다면 아직도 최소한 1년은 남아있고 거기다가 새로운 AI 사이클을 여기다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 이게 5년 갈지 6년 갈지 그 시티증권의 이세철 전무님인가 그분은 7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감히 뭐 지금 사이클이 어딥니다. 뭐 그걸 제가 예측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냥 계속 업데이트 해야죠. 매 분기 실적 보고 빅테크들 실적 보고 엔비디아 실적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꾸준히 업데이트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적어도 내년까지는 반도체 업황은 고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좀 이어진다. 네. 28년도는 고민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공급이 늘긴 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까지 사이클은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회사가 AI로 다 돈 버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아직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적자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AI를 투자했을 때 과연 AI로 기업들이 생산성을 올리고 돈을 벌고 있냐, 도움이 되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았지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그 의심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돈 버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AI 인프라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있죠.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돈 벌어요. 그리고 지금 AI 서비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클로드 엔트로피가 아시죠? 엔트로픽이 이번 2분기에 매출액이 한 110억 달러 정도 나온 걸로 지금 일단 이제 알려졌고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엔트로픽은 돈을 벌고 있어요. 흑자까지 내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꼬리가 어디냐면 AI 이제 이런 클로드가 됐건 서비스 이제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요걸 회사에 접목해서 이걸 활용해서 과연 돈 버는 거 맞냐? 이 서비스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버는 건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팔란티어랑 에어비앤비가 해소를 시켜줬어요. 팔란티어는 뭐 AI 모델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워낙 지금 돈 잘 버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의외인 기업이 에어비앤비였죠. 에어비앤비가 두 가지 면에서 AI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CEO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AI 상담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AI 상담원을 배치했는데 전체 상담의 46%를 AI가 대체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비용을 16%나 줄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도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갈 때 쓰셔 보셨겠지만 되게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 기획들을 해요. 뭐 프로모션 상품도 내놓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데 보통 이거 사람이 하잖아요. 기획자가. AI가 했대요. AI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했더니 훨씬 많은 상품들을 출시했고 실제 예약 건수가 늘었다. CEO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효용을 느꼈기 때문에 AI 토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 계속 지출할 거다. 대신에 이걸 통해서 몇 배 많은 매출을 일으킬 거 있기 때문에 나는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다. 이걸 아예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AI로 도대체 뭐 생산성이 올라가고 진짜 이거 이용해서 돈 버는 기업이 있냐? 이거에 대한 의심들, 비관론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실적을 보면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점점 늘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기업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 매출을 올리고 비용 줄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그거를 실제 에어비앤비가 진짜 보여줬거든요, 수치로.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에어비앤비 컨퍼런스 콜을 한번 꼭 이렇게, 이것도 AI 이용하시면 돼요. 요새 AI 성능이 좋아서 클로드에다가 에어비앤비 이번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내용 다 알려줘 이러면 다 알려줍니다. 거기에 내용 다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만 확인해 보셔도 의심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반도체 벌고 빅테크들 벌고 그 다음에 이 엔트로픽 벌고 마지막 서비스죠. 여기가 제일 문제죠. 여기까지 이제 버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저는 의심은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결국 언제 끝나냐?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 공급이 늦는. 근데 공급이 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건데 결국 공급이 아무리 늘어도요. 수요가 급증하면 공급 증가 다 상쇄하니까 결론은 우리가 과거 사이클 보면은 뒤늦게 증설해서 가동률은 올라오는데 수요가 꺾여서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2018년도에도 막 서버 투자하다가 갑자기 서버 지출이 줄면서 망가졌고 2022년에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까지 애플 아이폰 엄청 팔리다가 노트북하고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22년도는 금리도 높았지만 노트북하고 아이폰을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가 완전히 꺾여버렸죠. 그래서 완전 망가져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는 아이폰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예요, 무조건. 아이폰 예전보다 많이 안 팔려도 별 타격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아이폰이나 노트북이 앞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정체돼 있어요, 시장 자체는. 더 이상 성장 안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 지출이 줄어든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저도 좀 놀랐던 게 알파벳 걱정을 좀 하잖아요. 요새 채권을 많이 찍으니까. 근데 이 알파벳이 지금 유럽에서 찍고 미국에서 당연히 찍고 일본 갔다가 지금 어디 갔냐면 호주까지 가요. 호주에서도 채권 찍는데요. 왜 이렇게 찍는지도 저도 명확하진 않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빚까지 내면서 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구글은 목숨 걸고 투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데이터 센터 지출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다면 그걸 제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수요가 감소하는 건데 수요 감소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했지 전혀 그걸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클이 끝난 징후를 뭐 저는 전혀 찾을 수가 없고,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그거예요. 중국이죠. 중국 CXMT가 약진을 해서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이 파일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수요가 늘어도 우리 걸 뺏기게 되거든요. 중국은 가성비로 가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한 방 날려버렸죠. 중국 거 쓰지 말라고 애플한테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렸고, 제가 알기로는 8월 21일로 아는데 미국의 국회의원 몇 명이 8월 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애플한테 서한을 보내서 애플 빨리 서약서 제출하라고, 8월 21일까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안 쓰겠다는 서약서 쓰라고 그랬어요. 쓸진 제가 모르겠어요. 압박을 되게 심하게 하죠. 근데 그런 걸 본다면 중국이 약진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한 최소 2, 3년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생각하면 뭐 어디에도 메모리가 꺾인다는 징후는 아직까지는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힌트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투자하실 때 그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의 CEO들의 말을 항상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은 샘 알트만이 줬죠. AI에서 병목이 딱 2개 있다 그랬어요. 반도체, 전력, 딱 2개 꼽아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다음은 전력이라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시선을 전력으로 가야 되겠고, 전력이 되게 많잖아요. 전력이 원전도 있죠, LNG 발전 있죠, 또 거기다 태양광도 있죠, 풍력도 있죠. 되게 다양한데 또 변압기도 있을 거고 전선도 있고 전력 인프라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뭘 선택할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전력 쪽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전 전력기기, 변압기랑 전선 합쳐서요. 여기 한 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해도 5년 후에 납품이 된대요. 너무 공급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 잘 보시고, 특히 미국은 AI가 아니더라도 이 송전망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지어놓은 송전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교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변압기 회사들의 구조적 성장은 저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저는 이제 배터리 쪽입니다. ESS.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는 ESS가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전력 사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전력이라는 게 GPU가 막 여러 가지 연산을 할 때는 전력 사용량이 확 늘어요. 그러다 잠깐 쉬거든요. 그땐 전력이 많이 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ESS가 댐처럼 전기를 줬다가 뽑아줬다가 이렇게 좀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걸 잡아주는 장치가 ESS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태양광이 발전소 중에서는 제일 빨리 지을 수가 있어요. 전력 공급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태양광의 단점은 비 오거나 밤에는 생산이 안 되죠, 전기가. 그래서 옆에서 이제 ESS가 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 그걸 저장시켜 줘야죠. 그랬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ESS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있고, 실제 커지고 있어요. 데이터 보면 상반기에도 고성장, 심지어 하반기에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보다 ESS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진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면 ESS 시장이 열리면서 지난 몇 년간 전기차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 상당한 훈풍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ESS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도 한번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어디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중후장대형 산업과 좀 별개로 저는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이 최근에 신고가 났어요. 가격 부담은 있지만 정말 저도 너무 놀랬던 게 24년부터 인디 브랜드 화장품 시장이 열렸죠. 그때 뭐 올리브영 가면 뭐 정말 화장품 잘 팔리는데 지금도 잘 팔리고, 저도 여의도에 있지만 여의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올리브영 백 들고 다니거든요. 계속 들고 다니고. 근데 이게 일회성 이슈가 아니죠. 그리고 미국 수출 잘 되죠. 유럽 수출 잘 되죠. 유럽에 혹시 여러분들 뭐 그 니베아라는 화장품 회사 아시죠? 그 회사 거기 이제 브랜드 갖고 있는 CEO가 뭐라고 했냐면, 유럽에서 지금 자기네 회사 장사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한국 인디 브랜드가 너무 잘해가지고 안 팔린대요. 이번에 그래서 역성장했어요. 니베아 브랜드가 상반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같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이제 유럽 무대까지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갔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해서 미국 갔다 유럽 가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죠.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미국을 장악하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거 본다면 화장품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조정받으면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업황 자체는 구조적으로 지금 좋아지는 분위기니까 화장품 쪽도 저는 좀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코스피고 코스닥은 이제 한 번씩 갭을 메꾸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정책적으로 올해 10월에 코스닥 승강제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코스닥이 너무나 지금 부진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목표의식도 분명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코스닥도 저는 회복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오르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쉴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키 맞추기 식으로 좀 반등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코스피가 못 가면 코스닥 가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8월 초만 해도 코스피가 안 갈 때 코스닥 혼자 날아갔잖아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을 해준 거고 추세적인 반등을 하기에는 일단 실적 면에서도 코스피랑 비교가 안 되게 실적 모멘텀이 좀 작은 상태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 3등 보면 반도체 소부장 빼고는 1등, 2등 이렇게 보면 그 바이오랑 배터리 섹터가 실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숫자가 당장 나오는 섹터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익 면에서 당연히 좀 밀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누가 뭐래도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근데 개인들이 이번 7월장에 워낙 좀 힘드셨는지 국장을 떠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국장 탈출하겠다. 난 본전에 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분위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코스닥이 여기 860까지 왔는데 여기서 860 왔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하고 개인들이 난 좀 다시 사봐야지 이럴 가능성은 당장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구조적으로 오를 수 있는 뭔가 스타 기업이 나오든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테오젠, 옛날에 에코프로 이런 이제 아주 인기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 나와서 붐업을 시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럴 분위기도 아직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아직은 구조적으로 오르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 코스피가 가는데 그냥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춰주는 그런 좀 보조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중심은 저는 코스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순위는 뭐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태원 회장도 얘기를 했던 게 반도체 공급이 너무 적다. 만나는 사람마다 메모리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의지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투자는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낙수 효과를 장비, 소재, 부품이 다 나눠 갖겠죠. 그래서 내년도가 반도체 소부장의 모멘텀이 좀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증설 들어가고 그 장비 수주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지금 코스닥에서도 소부장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쫓아가지 마세요. 반도체 소부장은 저도 여러 사이클을 경험해 봤지만 이렇게 뭐 단기간에 폭등할 때 쫓아가서 결과 좋았던 경우가 거의 없고요. 기다리다 보면 주기적으로 폭락이 와요. 한 번씩 쭉쭉 빠집니다. 뭐 그게 반도체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고 7월 같이 뭐 수급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급락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소부장이 저는 어쨌든 내가 코스닥을 사야 된다면 1순위고 이거를 내가 사야 되겠다면 또 한 번에 흔들릴 때 그걸 좀 기다렸다가 투자하시면 좋겠고 다만 코스닥 소부장 안에서도요 못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이게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다른 이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덜 오른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제가 뭐 특정 종목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못 오른 기업들이 있다면 그거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키 맞추기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부장에서 좀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급락을 한두 차례 기다렸다 투자하시면 되겠고 아직도 부진한 기업이 있다면 뭐 지금도 일부 투자하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제 단기 금리는 잘 안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9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졌죠. 고용 지표도 그렇고 물가도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기 금리는 꼭 미국의 기준 금리랑 연동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장기금리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가 미국의 재정 적자.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부채가 엄청 많은데 투자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국채는 계속 찍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4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줄어들 기미를 안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딱 봐도 트럼프 정부 하에서 갑자기 지출을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재정 적자가 자꾸만 증가하게 된다는 건 국채를 계속 찍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이기 때문에 국채를 찍어내면 국채값이 떨어지고 국채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게 되죠. 그래서 장기물 금리는 그걸 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요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AI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합니다. 최근에 아마존, 구글, 메타 이렇게 엔비디아까지 채권 찍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현금도 모자라서 채권 찍어서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규모 회사채 발행은 당연히 똑같죠. 국가가 채권 발행하는 거랑 기업들이 채권 발행하는 거는 비슷하죠. 결국 자금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금 수요가 일회성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시장은 당연히 알죠. 이거 채권 수요가 되게 많네. 그러니까 채권 발행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건 결국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 금리랑 별개로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연준하고도 물론 좀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차라리 이제 연준이 물가 잡기 위해서 그냥 금리를 만약에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리지 않는 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누르고 있는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쨌든 금리를 한두 차례 올려버리면 미국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결국 물가 잡히거든요. 금리 올려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장기 금리는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이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민기적 되는 거죠. 지금 딱 봐도 연준 의장도 그렇고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얼마 전에 엔화 사겠다 했던 게 미국 금리 눌러버리고 싶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좀 눈치채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자꾸만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 잠재 인플레이션이 자꾸 이게 잠복해 있다가 언제든지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미국 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데 이게 당장 쉽게 다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금리 떨어지긴 좀 쉽지 않다. 근데 이게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1, 2번 그 조건이죠. 2번 미국의 빅테크들의 회사채 발행 이거 어디다 쓰죠?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죠. 미국 경기 부양, 미국 제조업 투자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이 돈들이 결국엔 기업들의 실적,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주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S&P 500은 급락해야죠. 지금 미국의 지금 3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지금 몇 년 만에 사상 이제 최고치에 왔는데 S&P 500이 사상 최고가예요, 거의.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 빠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 상승이 너무 막 이렇게 그냥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언젠간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정도의 금리 레벨 자체는 어쨌든 이 투자를 늘리는 그런 수요에 의한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거를 악재로 해석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왜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갔나 이 원인을 생각하시면 시장은 장기 금리 이 상승에 대해서 불편해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불편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가 되겠죠. 유가가 만약에 튀어버리면 좀 금리가 또 높은 상태에서 더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불편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좀 잡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실 유가가 어떻게 보면 80달러에서 머물러 있는데 근데 중동의 어떤 뉴스들을 보면 해결된 게 전혀 없죠. 지금 60일 시한이 지났어요. 휴전 협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지 얘기가 없어요. 이란은 미국이 조건 수용할 때까지 우리는 호르무즈 닫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오만에다가 폭격하겠다. 우리가 호르무즈를 완전히 통제한다.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서로 간에 지금 이 휴전 시한이 만료는 됐는데 만료됐지만 자동 연장된 느낌이에요. 그냥 뭘 합의해서 연장된 게 아니라 서로 이러면서 그냥 이 협상을 더 연장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그 유가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유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어떤 카드를 쓰고 있냐면 이제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공습도 안 하고요. 어떤 카드냐면 여기 이란을 완전히 통제해서 이란을 이제 고립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경제적 압박하는 거예요. 이러면 유가에 미친 영향이 기존에 공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빠지면 80달러, 지금 올라야 90달러거든요. 이 안에서 박스권이면 시장의 영향 크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또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제유가가 100달러 가면 그땐 시장이 충격 받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면 80에서 90달러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호재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증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럴 만한 악재도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장도 한번 느껴보셨겠지만 적정한 현금은 좀 필요하긴 해요. 한 20% 정도 그런 현금들을 이제 폭락장에서 일부 좀 담으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현금은 뭐 각자 스타일대로 확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저는 AI 인프라 쪽이 절반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AI 인프라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랑 전력 인프라죠. 이 두 개가 핵심이고, 그래서 반도체 뭐 한 30%, 그리고 한 20% 정도를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변압기도 있고 ESS 배터리도 있고 전력과 관련된 섹터를 뭐 내가 원전하고 싶으면 원전해도 되겠죠. 그걸 선택해서 한 이렇게 절반 정도를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 놓으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소비재에서 화장품 쪽 거기가 조정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편입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재 외 쪽에서 좀 괜찮게 보는 게 조선업종. 조선업종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승인을 했죠. 사인을 했던 게 미국 외의 조선소에서 군함을 2척까지는 수주할 수 있게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서명을 했거든요. 물론 미국에 투자를 하는 조선소에 한해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이제 그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죠. 이게 드디어 현실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 하나가 열려버린 거거든요. 거기다 조선은 또 AI랑도 연결되는 게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4월하고 이번에 그 8월 두 번에 걸쳐서 미국 데이터 센터에 엔진을 수주하기 시작했어요. 선박 엔진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발전용 엔진으로. 이런 거 보면 조선도 AI랑도 약간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도 저는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좀 고배당주, 배당 많이 주는 거. 이 연말은 우리가 보통 배당 맞는 시즌인데 보통 배당주는 저는 8월에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예전부터 이건 업종이라기보다는 배당을 많이 줬던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지금 주가들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고배당주, 뭐 대표적으로는 뭐 증권도 있고 은행도 있겠지만 뭐 개별 기업도 있으니까요. 그런 배당주를 좀 포트에 또 일정 부분 편입하셔가지고 포트를 좀 구성을 하신다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7월에는 너무 힘들었고, 근데 여러분 뭐 자체가 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시장은 뭐 누구도 겪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7월의 폭락장을 맞출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투매가 발생했는데, 다만 이제 뭐 그건 좀 복귀는 해보세요. 만약에 7월 내가 급락장에 손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 비투를 했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청산당한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끝까지 버텼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끝까지 버틴 분이 제일 잘하셨겠지만 여러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복귀해 보세요. 내가 왜 팔았을까? 내가 왜 비투를 했지?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왜 끝까지 이걸 버티고 있었을까? 버틴 결과가 또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각자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한번 복귀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급락장, 또 우리가 5월, 6월에 느꼈던 그 폭등장, 이런 건 또 반복되니까 어쨌든 한번 7월에
내가 했던 어떤 투자를 복귀해 보시고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시면 많은 또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7월은 끝났고 8월장은 시작됐고 이제 하반기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분명한 건 어쨌든 좀 펀더멘털은 이상이 없거든요. 이제 다만 지금 금리가 좀 높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수출도 잘 되고 있지만 중국이 일부 좀 추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상반기처럼 어쨌든 V자로 막 이렇게 오르는 장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급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올 때 투자를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좀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